화장실 다녀오셨죠?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민수의 말하기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어요. 뭐 항상 쉽게 고르면 되죠. 뭐 그런 걸로 그래. 이겼으면 됐지. 그러니까 뭐 빠지라고 해서 속상했다. 그러니까 속상했다는 이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헤아려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공감적 듣기가 좀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2번, 다음 토론을 읽고 복용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이 보경이가 토론하는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되는데, 보경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근데 보경이가 뭐라고 하냐면, 하버드에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로 청소년의 객관적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거 청소년의 객관적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주장을 뭔가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다.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어떤 연구를 했고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 나와 있는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정답은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3번 볼게요. 미주친 단어 중 다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 우리 아까 전차수에서 선생님이 이거 설명해 준다고 했었죠. 그죠? 이거 설명을 해 드릴게요. 피디님 잠깐 이쪽으로 팔로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전성형 어미라는 거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어간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표현이거든요. 어간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어간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용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언의 구조가 바로 어간과 어미가 합쳐져 있는 구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얘가 어간, 그 맨 끝에 있는 게 어미예요. 그래서 항상 용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를 뭐라고 하냐면 기본형 어미라고 불러줘요. 기본형 어미라고 불러주는데 어간은 가만히 있고 이 어미 부분이 계속 바뀌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활용된다라고 해요. 활용. 어미가 활용된다라고 해요. 어미 부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먹은 가만히 있고 다를 떼고 다른 어미를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는 시작점인 기본형 어미에 불과하고 이 기본형 어미보다는 활용형 어미들이 훨씬 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죠. 밥을 먹는 것, 그리고 밥을 먹는 대,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며, 그죠? 그러니까 계속 바꿔서 한단 말이에요.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며, 밥을 먹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바꿔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미의 활용이라고 불러줘요. 그런데 어미들 중에서 이 조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명사형 전성 어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명사형 전성 어미라는 게 뭐냐면은 명사가 아닌데 원래는 이제 용언이었는데 명사형 전성어미, 그러니까 성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성질이 바뀌어지는 어미가 붙어서 이제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언이라고 함은 우리가 동사나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하거든요. 동사, 형용사. 이거 근데 중학교 때 다 배우셨던 내용이라서 고졸 단계라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품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고졸이니까.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먹다. 이거는 이제 먹는 동작이죠.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 높다, 예쁘다, 깨끗하다 이런 거는 성질 상태고 먹다, 뛰다, 때리다, 뭐 가다 이런 거는
동작이니까 동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정도 구분하시면 되고 얘나 똑같이 용언이라고 불러주고 다 이렇게 생겼어요. 어간과 어미의 구조로 생겼는데 어간은 가만히 있고 얘네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들은 이 기본형 어미가 떼어지고 다른 어미가 붙는다고 해서 품사가 달라지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용언이라는 품사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어미들 중에서는 붙음으로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용언이라는 품사를 바꿔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질을 바꾼다라고 해서 전성어미라고 불러주고 명사로, 용언을 명사로 바꿔준다고 해서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자, 기본형 튀기다죠. 여기가 간, 여기가 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형 어미죠. 여기다가 이제 뭐를 붙일 거냐면은 미음 또는 음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도 어미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다를 때고 얘처럼 다를 때고 먹는데 먹고 먹으며 먹어서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 그럼 다를 한번 떼보자 이거지. 그러면은 다를 떼게 되면은 튀기만 남죠. 튀기만 남는데 여기다가 미음을 한번 붙여보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자음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남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튀김이 돼요. 튀김은 뭐지? 음식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튀기다가 기본형이잖아. 얘는 뭐였어요? 튀기다는 동사였죠. 동사였던 애가 어미를 떼고 미음이라는 어미를 붙임으로 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음을 뭐라고 하냐면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명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건에는 지금 음이나 미음뿐만이 아니라 부사가 된 애들도 있어요. 부사가 된 애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부사형 전성어미 같은 경우에는 이나 히가 이제 있어요. 이나 히.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지. 깨끗하다 한번 해볼게요. 깨끗하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어간, 여기가 어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깨끗이라는 어간에 이를 붙여보자 이거죠. 그럼 원래 깨끗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형용사죠. 성질을 나타내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깨끗이가 되면서 뭐가 되냐면 부사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명사형 전성어미든 부사형 전성어미든 어간에 이제 붙이는 거야. 이나 히 또는 얘는 미음이나 음을 붙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간의 원형을 밝힌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피디님 이쪽으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거는 어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이렇게 생긴 애잖아. 그럼 어간이 뭐야? 어디까지야? 여기가 어간이죠. 그러니까 얘네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요. 다를 떼고 미음이라는 전성어미를 붙여볼게요. 그럼 뭐가 돼? 튀, 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이 유지가 되고 얘만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러니까 안 달라졌죠. 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자, 봐요. 1번에 나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러니까 먹이를 한번 보자 이거지.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먹인데 먹이를 보면 원래 기본형이 뭐냐 하면은 먹다야, 먹다. 기본형이 먹다예요. 그러면 먹까지가 간인데 기본형음이 다를 때고 뭘 붙였냐면 이를 붙였어. 먹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거야. 그죠? 먹다는 먹는 행동이니까 동사지만 먹이는 음식의 이름이잖아. 애한테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죠. 그러니까 먹다라는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 먹이라는 이 어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이게 맞겠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두었던 얼음들이 다 녹아버렸다. 얼음들도 볼게요. 얼음은 원래 기본형이 뭐냐 하면 얼다지, 얼다.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간이에요. 어간. 그리고 얘가 어미인데 기본 영어미 다를 때고 뭐를 붙인 거냐 하면은 음이라는 애를 붙여준 거야. 음이라는 애를. 그럼 얼다는 뭐죠? 물이 서서히 얼어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인데, 얼다는 동사인데, 얼음은 우리가 씹어먹는 어떤 그 물건이잖아요. 그죠? 사물이죠? 사물의 이름이 됐으니까 얘는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다가 얼음이라는 명사로 바뀌었단 말이야.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명사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얼이라는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죠? 형태를 유지해야 해야 되는데 유지가 됐죠. 그럼 얘도 맞는 거야. 그다음에 3번에 나는 할머니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봐. 얘는 기본형이 뭐죠? 같다가 기본형이에요. 같다. 형용사죠? 그러면 같까지가 어간이고 다가 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뭐를 붙여줄 거냐 하면은 이를 붙여줄 거예요. 이.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지? 부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가 붙음으로 해서 부사가 된 거는 어간의 형태, 즉 형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러니까 안 달라졌으니까 얘는 또 맞는 거죠. 그럼 남은 거는 정답은 4번 골라야 되는데 얘가 왜 정답이냐면은 이쪽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에서. 기본형 어미를 이제 한번 볼게요. 기본형 어미. 노름은 원래 어디서 온 말이냐면 놀다에서 온 말이지. 놀다에서 온 말. 놀다가 참 재밌어. 이게 뭐냐면은 우리 교과서에서도 놀다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놀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다가 붙은 형태고 그다음에 어간과 어미의 구조로 되어 있죠. 놀이라는 어간이고 다라는 기본형 어미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다른 애들이랑 똑같아. 튀기다 먹다랑 똑같은데 얘가 명사형 전성 어미가 이제 두 가지가 붙을 수가 있어요. 이가 붙을 수가 있고 음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태세가 달라. 보면은 이를 붙여보고 음을 한번 붙여볼게요. 기본형 어미 다를 떼고 활용을 해보자 이거지. 다를 떼고 놀에다가 이를 붙였을 때랑 놀에다가 음을 붙였을 때가 좀 달라. 봐요. 놀이는 뭐냐 하면은 애들이 노는 그 모습 자체를 이름 지어서 부르는 거죠. 얘 명사야. 근데 노름은 뭐냐 하면 도박이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논다는 뜻에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노는 거잖아. 이 노는 게 뜻이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뜻도 멀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놀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논다는 뜻이 아니라 도박이라는 뜻으로 원뜻에서 멀어졌다고 표현을 해요. 원뜻에서 멀어졌다.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원뜻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형태를 이렇게 밝혀서 적는 게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적냐면은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한글 맞춤법의 규정을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이나 또는 이나 희가 붙어서 각각 명사나 부사가 되는데 동사나 형용사였던 게 명사나 부사로 품사가 바뀌는 전성 어미가 붙었을 때 뜻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동사나 형용사의 뜻에서 그대로 그 뜻이 유지가 되면 이 어간의 원래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놀이나 노름처럼 놀이는 형태가 어떤 유지가 되고 노름은 형태가 유지가 안 되잖아. 이게 달라지는 이유는 얘는 형태가 유지가 된 이유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놀다라는 뜻이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된 거고 얘는 원래 놀다라는 뜻에서 도박이라는 뜻으로 뜻이 멀어졌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소리나는 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과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는 거는 기준이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 원래 기본 형태에서 뜻이 멀어졌냐 그대로 유지가 됐냐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명사형 전성어미랑 부사형 전성어미. 기본 어간 형태는 그대로 있고 어미가 딱 붙었을 때 가지고 있던 품사가 명사나 부사로 달라지는데 그 상태에서 원래 기본은 어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간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려면 뜻도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어간을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했는데 뜻이 달라졌어. 그러면 구분해야 되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음 문제 이제 볼게요. 4번. 밑줄 친 부분이 반영된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밑줄 친 거 미래 시제죠? 그 신부는 다른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했었다. 했었다는 옛날에 했다라는 거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2번 앞으로라는 시간부사가 나왔죠. 그러면은 예전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니까 미래겠지. 정답은 2번. 게다가 get이라는 선어말어미도 잘 쓰였어요. 그래서 시제가 일치가 되죠. 3번 철수는 빠르게 학교로 뛰어간다. 니은 간다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거는 현재형. 그다음에 4번 파도가 철썩거리는 소리가 나의 심금을 울렸었다. 얻다. 이거는 과거죠.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5번에 기억부터 리을을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자, 1번에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라서 이걸로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죠? 이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데 기본 형태를 알아야 돼. 이것도 기본형이 뭐냐면 되다야. 그래서 얘가 어간이고 얘가 어음이에요. 기본형 어미인 거지. 근데 이 기본형 어미를 떼는 순간에 이제 되고 되니 되며 되면서 되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형태가 안 달라지는데 형태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달라지냐면 어를 붙였을 때 형태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이 되가 유지가 되는데 어라는 어미가 붙으면 얘네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줄어드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이 형태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이걸로 바꿨을 때 말이 되면 얘로 써도 되는 거고 이걸로 바꿨을 때 이걸로 바꿨을 때 말이 안 돼. 그러면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자, 봐요. 만약에 여기는 되고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적어보자 이거지. 그대로. 근데 혹시나 이거 말고 이렇게 쓰여 있다고 쳐봐요. 하나는 이게 그냥 이렇게 써져 있고 하나는 쌍시옷 받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려. 그러면 뭘로 바꿔보라고? 얘가 원래 형태가 뭐라고 했어? 돼 플러스 어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맞아야 되고 이렇게 써도 맞아야 되는 거야. 이게 맞으려면, 그치? 이게 맞으려면 이것도 맞아야 되는 거지. 준말이 맞으면 원말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풀어봐요. 되고죠? 그럼 어떻게 풀 수가 있어? 되는 뭐랑 같다고? 이거랑 같다고. 그럼 얘를 바꿔봐 이렇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되어잖아, 그죠? 근데 쌍시옷이 있잖아. 쌍시옷 어디로 갈 거야? 일로 와야지. 자, 하나는 되어고 하나는 되었고 얘는 어색하죠.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아닌 거야. 그러면 왜냐하면은 되어고가 아예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죠? 어미가 이중으로 쓰였죠? 그러면 얘는 아닌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고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봐요. 되었고죠. 되었고는 뭐 선생님이 되었고 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죠. 그래서 되를 되어로 바꿨을 때 자연스러우면 이렇게 적어도 되고 자연스럽지가 않으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혀져 있어.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헷갈려. 그러면 바꿔봐요. 얘가 얘로 되잖아. 같은 거잖아. 얘가 줄어들어서 얘가 된 거니까. 얘를 이걸로 바꿔보라 이거지. 되어요. 선생님이 되어요. 의사가 되어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니까 이거 얘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보라 이거예요. 바꿔보고 맞았을 때는 이렇게 적어도 되고 바꿨는데 어색하면 애초에 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게 잘 고친 거고 그 다음에 잘못된 시제여서 조언했던으로 고치는 건데 부모님께서 무엇이든 도전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신 것이 얘는 굳이 안 고쳐도 되는 거지.
조언하신 것, 그러니까 조언하셨던 것인데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연스럽죠? 굳이 고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방송 동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나운서 얘기하고 방송 동아리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주로 화제가 되는 거는 아나운서나 방송 같은 화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락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태까지 했던 말하고는 일관성이 없어서 삭제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계속 동아리의 제 꿈을, 그러니까 이 동아리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거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에서를 골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동아리에서 제 꿈을 위해 활동하고 싶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6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고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주제가 뭐냐면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거야. 주제가 뭐라고? 권리 보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냐? 문제의 원인인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금지한다? 물론 이제 본질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소는 누가 키우고 돈은 누가 벌어요? 그죠? 아니지. 이번에 청소년 노동자의 가족에게 노동법, 이거는 가족들한테 노동법을 교육한다고 해서 걔네들의 어떤 뭔가 처우가 달라질까? 그렇지는 않겠죠? 3번, 청소년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권리를 보장하기가 좀 쉽겠지.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에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보면은 커피를 낮추는 게 아니라 커피 나오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물 높임이 됐죠. 얘는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는 표현인 거고, 주문하시는 커피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문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을 높이는 조사, 깨에서는 주격조사인데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이기 때문에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실에는 잘못된 높임 표현이다. 오실에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시래. 그거 잘못된 거 맞아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오라고 하셨어. 또는 이제 줄이면 뭐가 되냐면 오라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맞아요. 그래서 얘 정답은 3번, 4번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맞는 문장은 이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2번, 그가 이렇게 일찍 도착하다니 희한한 일이다. 자, 이거 여러분 많이 틀리시죠? 이거 희안한 일이다 이렇게 많이 적거든요. 이거 아니고 희한한 일 이렇게 적어야 맞아요. 한으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야.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는 백화점에서 무조건 카드로 결제한다. 이 제자가 아니라 계산한다고 할 때는 요 제자를 써야 돼요. 결제한다는 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쓴 기한이나 문서 같은 거를 이제 사인한다라는 뜻에서 승인한다라는 뜻에서 결제한다는 거고, 이 뭔가 내가 물건 사고 결제한다라고 할 때는 요 어이자를 써주셔야 돼요. 네, 미소는 눈에 띈다라고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9번부터 11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시에 대한 설명이니까 직관적인 게 있는지 한번 보면 돼요. 계절의 순서, 계절이 여러 번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2번 의성어, 요거는 소리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쿵쿵 했었잖아요. 그죠? 청유형,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뭐뭐 하자, 자로 끝나는 것들. 감각적 이미지, 뭐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보면 되는 거고. 10번에 기억과 같은 표현, 이거는 수사법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보면 되는 거고요. 시의 내용을 정리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이제 1, 2행 있고 이거, 3, 5행 있고 이거 이렇게 대조하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다 나열하는 거죠. 나열, 열거법. 열거법에 쓰였으니까 뭐뭐하고가 나와야 되겠지. 여기 나와 있죠. 뭐뭐하고 뭐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열거하는 게 나왔으니까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돼요. 계속 볼게요.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어둠이 어떻게 한대요? 땅 위에 굴복한대죠? 그럼 봐요. 어둠이 여러 물상을 낳는다. 여러 물상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만물을 낳는다, 생겨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둠이 뭐를 낳아? 새를 낳고, 그러니까 새를 생기게 했고, 돌을 낳게 했고, 꽃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새나 돌이나 꽃 같은 자연물을 갖다가 어떻게 생겨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근데 아침이 되면 어둠은 굴복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굴복하지 않고 저항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어두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그러니까 금빛이라는 거죠. 뭐 똥빛인지 금빛인지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색채 표현이니까 얘는 시각적 표현이고, 그 다음에 울림은 소리로 듣는 거죠. 청각적 표현이죠. 그럼 감각적인 표현이 맞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뭐 쉽게 풀 수 있는 시였고요. 12번부터 14번 보겠습니다. 소설 문제고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 요번에 우리 교과서에서 실어놓은 소설이라서 이제 주로 나오지 않았던 소설이 또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실어본 거예요.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대화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대화가 주된 방식인지 서술자 서술이 주된 방식인지 보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지? 따옴표. 따옴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따옴표는 인물이 말하는 부분이고 따옴표가 없는 부분은 서술자가 말하는 부분인데 우리 여기 대화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을 드러낸다고 되어 있으니까 주로 대화가 나와야 되고 그 대화 속에서도 인물의 가치관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공간이 제시가 되고 있는지 보면 되겠죠. 우리 수군가 같은 거, 토끼전 같은 데 보면은 배경이 어디예요? 이제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용궁이죠. 그거는 이제 굉장히 비현실적인 공간인 거지. 3번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뭔가 여기가 위기나 절정 부분인지 보면 되겠죠. 4번에 고사, 고사성어가 나오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13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모는 여자에게 적대적이다.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보면 될 거고, 여자는 자신의 대우에 서러워한다. 아버지는 여자에게 화를 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와 고모는 여자에게 힘으로 이기지를 못했다. 자, 그러면 체크를 해놓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은 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앞뒤를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외국에서 온 동네 색시들이 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고모는 여자 능르타이, 딱 봐도 이제 외국 사람이에요. 그죠? 또한 그럴까봐 의심한다. 여자는 자신을 의심하는 고모에게 자신은 남편을 사랑하기에 도망가지 않을 거라 말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나는 여자의 방에서 여자와 함께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 그리고 몇 달 뒤 나는 읍내 기차역 근처에서 여자가 동남아시아 사내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는다. 자, 여기까지 줄거리 한번 요약을 해보면 능르타이라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동남아 사람인가 봐. 동남아 사람인데 외국에서 온 동네 색시들이,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온 동네 색시들이라는 건 이주 결혼 여성을 얘기하겠죠. 이주 결혼. 국제 결혼한 거지. 이주 결혼 여성인데 이 여자가 이제 이 시집을 왔는데 고모라는 거는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 뭐 누나나 여동생을 고모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는 시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누가 되는 건데 이 시누가 이제 그 여자를 의심하는 거야. 다른 그 외국에서 온 동네 색시들도 국제 결혼한 그 외국에서 온 아가씨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돈을 훔쳐서 달아났는데 너도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럼 기본적으로 이 여자랑 누구의 갈등이 드러나요?
그죠? 고모의 갈등이 드러나죠? 그러면 이 두 인물 사이에 뭐가 드러난다? 갈등이 드러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심지어 의심하고 갈등하고 있는 찰나에 내가 뭐 어떻게 했어? 내가 읍내 기차역에서 여자가 동남아시아 사내랑 이야기하는 장면을 그 휴대전화로 찍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돈 훔쳐갈지 안 훔쳐갈지 이거 가지고도 의심해서 서로 싸우는데 가뜩이나 다른 남자랑 있는 모습을 사진 찍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둘이 더 많이 싸우겠다는 게 예측이 되겠죠. 아, 그러면 이거는 주로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서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돼요. 안 그래도 의심을 사고 있는데 사내랑 같이 있는 모습까지 핸드폰으로 찍혔잖아. 그럼 더 갈등이 심화가 되겠죠. 3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역 앞에서 여자가 낯선 사내와 만나는 사진을 나는 아버지와 고모에게 보여주었다. 고모는 펄쩍펄쩍 뛰었다. 여자를 보자마자 앞서풀 잡아 흔들고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채 마당에 머리를 뒤집기까지 했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감이 터져 여자 머리카락이며 어깨, 드러난 엉덩이를 벌겋게 물들였다. 아버지는 고모를 향해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화난 고모는 그 말을 무시했다. 어차피 달려와 말릴 수도 없는 힘없는 안진뱅이였다. 아버지는 이제 힘이 없다는 거죠.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는 아버지의 이마와 목에 푸른 핏줄이 돋아났다. 참다 못한 여자가 고모 손목을 비틀어 등 뒤로 꺾어 넘어뜨렸다. 고모의 뺨이 으깨진 감 위에서 짓이겨졌다. 제발 그만둬. 이번엔 여자를 말리느라 아버지의 두 눈은 충혈되다 못해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방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여자의 반격에 놀라 그제야 밖으로 튀어나가 싸움을 말렸다. 어려서부터 야자농장에서 일한 여자의 팔힘은 예상보다 셌다. 나는 여자의 팔꿈치에 떠밀려 몇 번이고 물이 질펀한 수도가로 나동그라졌다. 나 이 집 식구야. 나 팔려온 거 아니고 시집 온 거 맞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당신들 다 미쳤어. 나 길거리에서 고향 사람 만났어. 그게 죄야? 그거 우리나라에선 죄 아니야. 당신들 나라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봐요. 그러니까 돈 훔쳐갔다고 의심까지 받았는데, 그죠? 나 팔려온 거 아니고 시집 온 건데 나를 왜 식구라고 생각을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 그냥 길거리에서 내 고향 사람 만난 것 뿐인데 내가 외도했다고 막 오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죄 아닌데 너네 나라 참 이상하다 이 얘기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거야? 의심받는 것도 서러운데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그런 거잖아. 이게 서러운 거예요. 서러운 거. 서러움이 폭발해가지고 맞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반격까지 하게 된 거지. 그러면 봐요. 고모는 여자한테 적대적이죠. 그죠? 막 날뛰었잖아. 여자는 자신의 대우가 서럽죠. 그죠? 아버지는 여자한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말리려고 했을 뿐인 거지. 그리고 나와 고모는 여자에게 힘으로 이기지 못했다. 어디서 일했대? 야자농장에서 일해가지고 힘이 셌잖아. 그죠? 말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죠?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 부분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고모와 나는 여자의 서술에 놀라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는 영원히 입을 다물었다. 왜 아버지가 영원히 입을 다물었는지 이 뒤에 나오죠. 우리가 법석을 떠는 동안 아버지가 흥분으로 뭐를 잃었어? 의식을 잃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영원히 입을 다문 거야.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소설은 아니었어요. 그죠? 내용이 어렵지는 않고 좀 길어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았어요. 보겠습니다. 1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사문보라는 거는 3번에 끊어서 읽는지 4번에 끊어서 읽는지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면 되는 거고요. 2번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되고 3장 6구 형식인지 보면 되고 대립적 의미의 시어가 있는지 보면 되겠죠. 이질적인 거 골라주면 돼요. 자, 보시면 몇 음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내 버디 멋지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오르니 기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4번에 끊어있죠. 네 버디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오르니 기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사음보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삼음보 율격이라는 건 틀린 설명이어서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보시죠. 그죠? 4개의 음보가 계속 반복되니까 비슷한 문장 구조 맞는 거고, 이거 시조잖아요. 그죠? 평시조기 때문에 3장 6구. 세 줄인데 두 덩어리씩 되어 있는 거 맞죠? 대립적인 의미. 네버지 몇이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아오르니 기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바람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얘네는 좋은데 자주 검어지고 자주 그친대. 근데 안 그치는 애는 물밖에 없대. 그러면 구름, 바람은 안 좋은 애, 물은 좋은 애. 대립되죠, 그죠? 대립되는 시어 맞죠? 그 다음에 이질적인 거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보면 돼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구름이랑 바람은 안 좋은데 물은 좋으면서도 그치지 않으니까 물은 좋다는 거 아니야. 그럼 기억은 플러스죠. 그 다음에 곧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얘는 이제 뭔가 피었는데 쉽게 져버린다는 거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풀은 항상 푸른 게 아니라 누래진다는 거잖아. 아마도 변치 아니할 거는 바회뿐인가 하노라.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띠거늘.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꽃도 그죠? 더우면은 꽃이 피우고 그다음에 추우면은 잎이 져버려. 그런데 꽃이나 잎은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솔은 뭔가 추워도 눈서리를 모른다는 걸로 봐서는 얘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디귿도 플러스. 근데 봐요.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치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 하니 또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가 좋다는 거죠. 그럼 리을도 플러스야. 그런데 플러스인데 니은은 뭐면은 곧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얘는 쉽게 져버리는 꽃이라는 얘기죠. 그럼 니은은 일관성이 없어. 마이너스인 거지. 그래서 이질적인 거는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17, 18, 19번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인옥, 회기, 인옥, 회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걸 우리가 극이라고 했어요. 그죠? 극이라고 했는데, 극은 기본적으로 대사와 인물의 대사와 지시문으로 되어 있는 대본을 얘기해요. 그런데 얘네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그죠? 뭐랑 뭐로 나눠진다고 했더라? 희곡하고 시나리오로 나눠진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희곡은 뭐라 그랬어요? 연극. 무대극의 대본을 얘기하는 거고, 시나리오는 영화, 드라마의 대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곡인지 시나리오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은 극인데 얘가 시나리오인지 희곡인지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더라? S 샵. 이게 있으면 시나리오, 없으면 희곡이에요. 그런데 S 샵이 어디에도 없죠. 그럼 이거는 연극과 무대극의 대본인 희곡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얘는 다 대사니까, 그죠? 이 대사는 말이고요. 지시문은 행동이에요. 보세요. 뭐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지시문이에요. 이게 행동이에요. 조소하는 태도. 그러니까 그냥 대사를 치면 안 되고 조소하는 태도로 대사를 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대사를 치면 안 되고 애원하면서 대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이 되는 거고 이거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사, 얘는 지시문이라고 해요. 사건으로 전개한다. 얘가 맞겠죠. 1번이고요.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무대에서 펼쳐지는 극이잖아요. 그럼 무대가 크면 그만큼 인원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조만한 무대에서 하는 연극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맞지 않는 거고,
3번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는 소설에서 나오는 걸 서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극에서는 서술자가 없어요.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고 18번 인옥과 회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인옥은 회귀 같은 의사를 만난 적이 없었다. 회귀는 인옥의 수술비가 부족해서 조소하였다. 회귀는 수술에 자신이 없어 하고 있다. 인옥은 회귀가 수술을 해주지 않아 못마땅해 한다. 다 밑줄 쳤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떤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을 보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회귀는 담배 공장에서 일하며 폐가 반이나 썩어 들어간 인옥에게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옥은 제발 수술만 받게 해달라며 애원하나 회귀는 수술을 하면 자칫 죽을 수도 있다며 한사코 거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담배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폐가 썩어서 수술을 좀 받고 싶다고 이제 인옥이가 이제 회귀를 찾아갔는데 회귀가 이제 의사인데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 받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 돼라고 한 거죠. 염려 마세요. 이래봬도 수술비로 10만 환쯤은 모아뒀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없는 줄 알면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 나 돈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수술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회의가 뭐라고 하냐면 성을 내면서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수술 받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여기 보시면 수술비가 부족해서 조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수술비는 있어. 10만 환쯤 있는데 그 돈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2번이죠. 옳지 않은 거니까. 이제 가볍게 읽어볼게요. 기억 나올 때까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태연하나 반항적으로 이제 의사들은 되게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내가 만난 의사는 모두가 치료비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부터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태 만났던 의사랑 회귀는 좀 다른 의사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회귀와 같은 의사를 만난 적이 없었다. 이거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줌으로써 기쁘게 해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어.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댁과 마찬가지로. 그러니 수술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회귀는 수술에 자신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거지. 그리고 왜 안 해주냐 하면서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도 맞는 거죠. 자, 그래서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어.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안타깝게 선생님, 대기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욱이가 뭐라고 해요?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자가 죽어가는데 왜 안 살려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네가 담배 공장에서 일할 때 그 담배가 해로운 줄 알면서 그 담배 사가는 사람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고 네가 담배 판 거랑 내가 자신 없어서 너 수술 안 해주는 거랑 똑같은 이치 아니냐. 너도 너만 생각하면서 왜 나한테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녹이가 냉정하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이녹의 감정이 어땠을까라는 거죠. 원망스럽다. 이거 맞겠죠. 그죠? 원망스럽게 쳐다보면서 냉정하시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수술실 들어간다? 아니, 수술 안 해준다니까? 기뻐한다? 냉정하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기뻐한다고 보긴 좀 어렵죠. 자신을 가리키면 그럼 내가 냉정하다는 건데 내가 냉정한 게 아니라 회귀가 냉정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20, 21, 22 한번 볼게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자, 사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연구 결과, 그 다음에 독자의 흥미를 이끌기 위한 의문문,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의문문. 의문문이라는 건 물어보는 표현이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묻고 답하는 표현이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문문이나 묻고 답하는 형식의 어떤 그 문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장 보호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어떤 문장 보호? 물음표.
그러면 의문문 사용하고 있다? 그럼 물음표만 보면 돼. 그럼 쭉 스캔을 해보세요. 크게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물음표가 있으면 바로 땡큐하고 3번 고르면 되고요. 물음표가 없으면 3번 지우고 1, 2, 4번만 풀면 돼.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쭉 스캔했을 때, 무엇이 있을까? 의문문 있네. 그죠? 그러면 이거 보고 바로 정답 3번 골라주면 돼요. 기출문제도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 요즘 최근 들어서 묻고 답하는 방식의 내용 전개 방식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자마자 바로 그냥 볼 것도 없이 위로 올라가 봐요. 그래서 물음표 있는지 없는지 찾아. 물음표 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읽을 거 없고 21번에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적절하지 않은 거. 협상 단계는 세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세 가지 단계. 협상을 할 때는 주관적인 근거가 있을수록 좋다. 협상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협상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에는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는 사전적 의미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글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서 우리가 21번만 이제 집중해서 풀고 얘를 푸는과 동시에 단어 문제 그때 바로 풀면 돼요. 20번 해결했으니까 이제 우리 하나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편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협상 단계는 일반적으로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몇 단계? 하나, 둘, 셋.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세 가지 단계 맞죠? 그죠? 예, 지워야 되겠지? 네, 볼게요. 시작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조정 단계에서는 문제를 확인하여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간다. 해결 단계에서는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단계에 따라 협상을 잘하기 위한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협상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협상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되는 문제나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를 모으는 것은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설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주관적 근거가 있으면 안 되고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관적인 근거가 있을수록 좋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아닌 거죠. 주관적인 게 아니라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지문에. 그럼 정답 2번 골라주고 나머지는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글에서 이제 그 밑줄 쳐져 있는 단어의 뜻을 설명한 걸로 틀린 걸 골라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다 맞는데 니은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안이라는 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는 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견눈질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어떤 사안을 들여다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거지 견눈질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23번, 24번, 25번 풀고 조금만 쉬겠습니다. 자, 조금만 힘내세요. 그 글의 읽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어요. 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아까 뭐라 그랬지? 사실과 의견은 구분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번에 관련된 경험과 배경 지식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좋겠죠. 중심 내용보다는 작은 부분, 아니야. 중심 내용 위주로 읽어야 되고요. 읽기의 목적을 떠올리기보다는 우선 읽는다? 아니야. 목적을 떠올리면서 읽어야 돼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24번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어떤 주제인지 주제라는 거는 글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는 중심 화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거를 골라주면 되겠죠. 25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빈칸 문제, 접속부사 문제니까 그 부분만 보면 돼요. 그러면 크게 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읽을 때 내가 어떻게 이 글을 읽어야 될지를 먼저 설계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보겠습니다. 실학자들은 천주교와 함께 유입된 서양화를 대상의 참다운 형상을 묘사하는 데 적합한 화법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서양 화법에 매료되었던 실학자들의 태도를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과 같은 이용후생 학파는 주로 서양화의 회화적 표현에 관심이 많았다. 이익이나 정약용 같은 경세치용 학파는 회화의 원리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는 기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의 학문적 지향이 다르듯 서양 화법에 대한 인식 또한 특정 방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흥미롭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회화라는 것을 인식하는 뭐가 다르다는 거야. 태도가 다르다는 거지. 이 서양 화법에 매료되었던 실학자들이 다 똑같이 매료가 되었지만 이런 애들은 이렇게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그래서 어떤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뭐가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식 차이, 태도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주로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 여기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죠? 인식과 태도 차이에 따른 회화적 표현이 되겠죠. 그죠?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회화가 있는데 똑같은 회화가 있는데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이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같은 어떤 학파? 이용후생 학파. 이용후생 학파는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서양화의 회화적 표현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지. 회화적 표현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니까 즉 회화적 표현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고 그리고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가가 일단은 나오고 이 정약용이나 이익 같은 경세치용 학파 이 경세치용 학파는 회화의 원리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는 기구에 더 관심이 많았대. 자, 회화가 있는데 어떤 회화가 있는데 이 회화를 볼 때 1번 문장에 나와 있는 얘네는 회화적인 표현에 관심을 가졌고 2번 문장에 나오는 얘네는 기구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거야. 그러면 1번과 2번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용후생 학파와 경세치용 학파를 뭐 하는 거지? 비교하고 싶은 거죠. 얘는 회화를 볼 때 회화적인 표현에 관심을 가졌고 얘네는 회화를 볼 때 기구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단과 이 집단, 즉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비교되고 있다, 즉 대립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립되고 있는 접속 부사를 골라주면 돼요. 이에 반해 한번 넣어볼게요. 이용후생 학파는 회화를 볼 때 회화적 표현에 더 관심을 기울였어. 이에 반해 경세치용 학파는 기구에 더 관심을 기울였어. 어때요? 이게 맞겠죠? 왜?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니까. 정답은 1번 골라주면 돼요. 그리하여는 그래서 뭐 따라서 이런 거랑 비슷해요. 어떻게 됐다? 그리하여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어떤 영향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인식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하여는 틀린 그 접속부사고 왜냐하면은 세트로 뭐가 나와야 된다고? 때문이다. 그리고 때문이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이거랑 이게 지금 원인과 결과 또 결과와 원인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반해라는 걸 넣어주면 가장 좋겠죠. 우리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풀었고요. 한 가지만 더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관심을 받으면 유입된 서양 화법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우리가 23, 24, 25번을 푸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되면 여러분 이게 지금 23번부터 25번 문제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면 이 부분은 못 푼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읽고 풀어서 그래요. 시간도 없는데 이거 다 필요 없는 것까지 읽지 마시고 일단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뭐를 중점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파악하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앞뒤 문장의 관계만 보면 되기 때문에 글의 전체적인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고, 얘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고르는 거니까 처음이나 끝부분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단어를 보시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읽기 전략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내용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세 문제 다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읽으면 되는 문제들이었어. 그러니까 이 글을 갖다가 세심하게 정독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글을 처음부터 읽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글을 처음부터 읽는 게 원래 맞아요. 맞는데 독해력이라는 거는 기억력이거든요. 방금 내가 읽었던 글을 정확하게 기억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동안에 내가 읽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속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읽으면 날아가고 읽으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읽고 풀지 말고 뭘 먼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설계하고 들어가세요. 그게 영리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누누이 얘기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마지막 문제풀이 진행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